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부터 조금 강의 방식을 바꿀게요. 그림 같은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몇 가지 제가 강의할 걸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이 뇌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한 것이라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뇌의 전반적인 것이 어떻게 돌아가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뇌는 대뇌, 중뇌, 간뇌, 연수, 소뇌 이런 식으로 있고, 또 뇌하습체와 호르몬 작용, 또 중요한 것들이 해막, 변형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대뇌예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판단, 또 어떤 것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또 학습을 하는데, 또 그거에 의해 행동이 나오고, 또 그것에 의해 사람의 성격이 좌우되게 돼요. 그거 외에도 사람의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또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질과 대뇌의 상태에 따라서 그에 따른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사람들이 성격, 행동 이런 것들이 바뀌게 돼요. 또 나이가 먹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보수적으로 변하는 이유들, 이런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대뇌가 기본적으로 좌측뇌와 우측뇌가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대뇌가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한쪽 뇌가 좌측에 있는 게 좌뇌, 우측에 있는 게 우뇌예요. 그런데 좌측에 있는 뇌는 보통 사람들이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학습 같은 것을 할 때 굉장히 필요하고, 책에 있는 지식들을 습득할 때 필요한 것들이 이 좌뇌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생긴 이벤트에 대해서 판단하고 논리하고 추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좌뇌에 있어요. 자, 우뇌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어떤 예능을 갖고 또 미래의 비전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우뇌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우뇌는 약 2세부터 만 6세 때까지 성장을 해요. 근데 좌뇌는요, 이게 끝날 무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우뇌가 성장이 끝나는 이 지점까지는 조금씩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만 6세 때까지는 조금씩 성장을 하다가 만 6세가 넘으면은 만 6세부터 몇 살 때까지냐, 약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우뇌가 성장을 해요. 그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 이후부터 시냅스 활동이라고 좌뇌랑 우뇌랑 성장을 한 다음에 여기가 쌓이기 시작을 해요. 이거를 대뇌피질이라고 해요. 이 대뇌피질이 쌓이면서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이후부터는 고등과정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지나고 중학교부터는 고등과정 또는 깊은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초등학교 5학년 전에는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만 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학교가 넘어가면은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 수 있는 이런 시냅스 과정을 거쳐서 IQ가 이때부터 중학교 이후부터 급속도로 상승을 해서 언제까지? 약 27세 때까지 IQ가 성장을 해요. 그리고 27세가 넘으면 IQ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우뇌는 만 6세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만 6세가 넘으면 우뇌가 성장을 더 안 하냐?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는 성인이 돼서 우뇌를 키우는 법 이런 거 없어요. 또 성인이 돼서 좌뇌 키우는 법 이런 것도 없어요. 이때는 끝나요. 그리고 대뇌피질이 쌓여요. 그러면서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성장한 이 뇌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거를 얼마나 더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되는데,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이만큼이 성장을 했다고 하고, 또 한 명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이만큼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넘어서 대뇌피질이 다 쌓이고 난 다음부터 성장을 하는데, 이것이 시냅스라고 네트워크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데 벌써부터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IQ 성장 속도는 얘는 이만큼 오르고 얘는 이만큼씩 오른다는 거예요. 더 크게. 그리고 같은 학교 수업을 하더라도 얘보다
얘가 더 뛰어나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학교를 들어갔다고 너는 왜 얘보다 못하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작아진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의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아이가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고,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잘못된 학습, 유아 시기 만 6세 때까지 우뇌를 키우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아이가 우뇌형으로 태어나가지고 자뇌가 많이 발달을 안 한 상태일 수도 있고요. 아이가 자뇌형이라서 우뇌가 많이 성장을 안 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아이가 태어나서는 자뇌를 임시 멈추고 우뇌를 먼저 성장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뇌의 생각, 상상, 생각과 상상이 있고, 아이가 호기심을 가져요. 근데 부모들은 아이가 뭐 만지면 옷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호기심 발동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가 호기심을 가질 때는 위험하지 않으면 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옆에서 위험하지 않게만 컨트롤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약한 걸로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뇌에는 생각과 상상 외에도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이 비전은 지금 당장 쓰는 건 아니고 나중에 대뇌피질 다 쌓이고 성인이 됐을 때나 아니면은 고등 됐을 때, 고등학교 이상부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상에서 우뇌가 많이 발달되고 자뇌에 있는 이론학습이 된 아이들이 이런 비전 기술을 쓸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미래를 보는 안목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우뇌형 그 6세 아이들이 쓰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성인이 됐을 때, 고등학교 이상부터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미술, 음악, 호기심 발동 이런 거는 유아 시기에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뇌 크기가 요만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요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한테 우뇌형 학습을 안 시켜주면은 요만한 뇌 크기를 가지고 그냥 평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뭘 해줘야 돼요? 체험학습, 경험, 사회성 이런 것들을 키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학습. 자연학습은 뭐 식물원, 동물원 이런 것들. 또 체험학습은 아이들 뭐 정 가져왔으면 키즈카페 가시면 되고, 뭐 3D 체험관 이런 것들, 뭐 우주 같은 걸 볼 수가 있고 여러 개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경험, 호기심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한테 상상력을 자극시켜주고 이러다 보면은 이 뇌가 일단은 커져요. 아이한테 그리기 많이 시키잖아요. 그럼 미술에 관련된 데도 커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음악 많이 들려주고 악기 같은 거 많이 해주게 해주면은 음악에 관련돼서 일단은 커져요. 쓰든 안 쓰든 간에. 그 다음에 글씨나 글짓기 같은 경우는, 이 글짓기는 생각 상상에 관련돼서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쓰지는 않아요. 이거는 자네가 성장한 다음에 쓰는 거니까. 일단은 이 글짓기 관련된 거, 이런 작가들 얘기하는 거죠. 스토리텔링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우뇌가 뛰어난 사람들이 써요. 그리고 이런 글씨체 같은 경우도 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넘으면 발동이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는 아이들이 글씨가 다 못 쓰는 이유가 그거고, 초등학교 3학년 넘어서 우뇌 글씨체 관련된 데가 많이 발달이 돼 있고, 또 미술에 관련된 이런 디자인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이 이 글씨체를 카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글씨체를 가질 수 있고 디자인 글씨체를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우뇌에는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많이 뛰어다니고 이런 이유가 그거고, 그 에너지를 다 소비시켜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잠을 못 자요. 늦게 자는 아이들, 이런 것들이 우뇌형 아이들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만 6세 때까지 이걸 성장을 시켜요. 근데 이걸 성장 안 시키면 이 작은 채로 있는 거예요, 뇌 크기가.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를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다 건드려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기 교육을 인해서 우뇌가 2세 때부터 약 4년밖에 성장을 안 해요. 약 4년밖에 성장을 안 하는데, 이 4년 동안 또 아까워가지고 엄마들이 뭐를 해요? 잔학습을 시켜요. 애들 한글을 시키고요, 아이들 책을 얘기하고 영어를 시키고, 그 외에 숫자도 시키고 연산도 시키고. 일단 만 6세 이전에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게 되면은 이 우뇌로 가야 될 이런 뇌 발달이 늦어지게 되거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된 채로 아이가 평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림도 안 그리고 음악도 관심이 없고 상상 생각하는 것도 싫어해서, 이런 거는 보통 보면은 엄마나 아빠들이 아이들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엄마 말 잘 들으면 돼. 이러시는 부모님들, 조금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 이런 부모님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생각과 상상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아이도 운해가 낮아질 대로 마무리가 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만 6세가 지나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빨라요. 만 6세가 아니라 그냥 6세 정도 되면 끝나요. 그래서 7살 때부터 이제 좌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좌뇌가 성장하면은 일단은 언어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언어에는 뭐가 있냐면은 듣기, 말하기, 그다음에 읽기, 쓰기예요. 그런데 듣기는 운해랑 잔해랑 같이 작동을 해요. 말하기도 운해랑 잔해랑 같이 작동을 해요. 읽기도 살짝은 같이 작동을 하는데, 이 읽기 같은 경우는 얘는 문자로 읽는 거예요. 잔해는 문자로 인식해요. 운해에서는 뭘로 인식해요? 그래픽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운해에서 하는 거는 뭐예요? 플래시카드로 할 때는 운해에서 읽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일반 글씨로 할 때는 뭘로 해요? 잔해에서 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가져온 거를 읽을 때는 아이들이 그림 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읽을 때 잘못 읽을 수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맨 처음에 한글을 가르칠 때는 운해에서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 문자 학습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음절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기역하고 아랑 붙으면 가가 되고, 니은하고 아랑 붙으면 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자음모음 학습을 하면은 7살 이후 되면 아이들이 금방 떼요. 근데 7살이 됐는데 못 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예요? 어렸을 때 하다 실패한 아이들. 그 트라우마. 그러니까는 자녀가 성장하기 전에 이거를 강제적으로 시키다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랑과의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면은 엄마가 나한테 구박했던, 또 선생님이 나한테 구박했던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를 떠올리면서 7살부터는 나 저거 공부하면은 엄마한테 혼나. 이런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7살 됐는데 못 뛴 아이들은 아예 접해주지 않은 아이들은 상관이 없는데, 하다가 이렇게 실패한 아이들이 7살이 됐는데도 아이들 한글을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한글을 떴는데도 책에 관심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언제 하는 게 좋냐? 아이가 관심을 가질 때, 7살 넘어서 한 6살 반 정도 넘어가지고 그때 시키시면 되고요. 그 전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또 안 해줄 수는 없어요. 해주긴 해주되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지 못하게끔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쓰기가 제일 어려운 뇌. 이게 각각 담당하는 뇌가 다 다른데, 쓰기, 그거는 성인들도 어려워요. 읽을 수 있는데 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쓰기 싫어하잖아요. 성인도 쓰기 싫어하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싫어하겠냐고.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야. 이거를 강제로 쓰게 하거나 이러면은 아이들이 이게 언어에 관련된 거에 흥미를 잃게 돼요. 쓰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들이 맨 처음에 읽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했을 때 글씨를 크게 쓰는 거는 운에서 담당하고, 이 쓰기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되면서 글씨가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아진 다음부터 아이가 쓰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쓰기가 완료된 다음에 쓰기 순서, 글씨 쓰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황자를 쓰면은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써요. 순서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이렇게 써요. 우리나라 언어의 특징이에요. 이거를 아이한테 스트레스 줘가면서 왜 이렇게 쓰냐, 얘 다음에 얘다 이렇게 가르쳐 줄 필요 없고요. 이거는 쓰기를 배운 다음에 약 1년에서 1년 반 후면 아이들이 제대로 쓰기 시작하니까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하여튼 언어는 이렇게 4가지로 분리되어 있고, 각각의 담당하는 뇌가 다 다르고, 이게 활성화되는 연도도 달라요. 듣기는 태어나자마자, 말하기는 아이가 옹알이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읽기에 관련된 거는 보통 아이들이 7살 이후에 아이들이 읽기가 가능하고요. 쓰기는 초등학교 1학년이 돼야 제대로 아이가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거보다 전에 했을 때는 이 운해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운해의 발달을 저지하게 돼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 언어가 많이 발달이 되면은 또 따라서 발달되는 게 논리예요. 그래서 아이가 일찍 언어에 똑같은 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논리력이 같이 발달이 되는데, 이 논리력과 상상과 생각은 둘이 상극관계예요. 그래서 이 논리력이 올라가면은 상상과 창의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람들이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야,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너무 논리적인 사람들이나 너무 잔해한 스타일이나 너무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주어진 룰대로 생각을 해요.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요. 그냥 틀에 박혀져서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논리적인 사람. 그래서 논리적이라도 조금 웬만큼 논리적이어야지, 너무 논리적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무논리거나. 그러니까 그분들은 너무 무논리가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겨대는 거예요. 자기가 우겨대는 게 논리인 거예요. 이 고집이 세지는 거죠. 자기가 먹으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크면서 되는 게 뭐냐면은 좌뇌가 발달을 하면서 대뇌피질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데 앞에 전두엽이 쌓이기 시작을 해요. 전두엽이 쌓이면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잘못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 아이들한테 너 잘못했어 잘했어 라고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아이는 몰라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판단이 언제부터 되냐? 좌뇌가 성장하는 7세에서 8세 이후부터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잘못한 거를 반성을 할 수가 있는 게 이때부터. 그래서 6살 전에 아이들 데리고 혼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얘네들은 몰라요. 그래서 혼내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부모가 솔선수범을 계속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아이는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할 때마다 혼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지. 아이는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아빠는 누워서 TV 보고 핸드폰 보고 아이는 못하게 하고 부모는 해.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아이는 느껴요. 나만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못하게 하면은 부모도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살, 8살 넘으면은 그때부터 아이가 옛날에 있었던 일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가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엄마도 그러면서 아빠도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이때부터 하기 시작하고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실수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걸 두둔해주다 보면 아이가 이때부터 그 판단력이 막말로 얘기해서 좀 싸가지가 없어지는 또 버릇이 없어지는 이런 것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7살, 8살 넘어서부터는 아이들한테 하는 행동도 또 아이들이 했던 일 잘잘못에 대해서 확실하게 손을 그어주고 이때부터 엄마 아빠가 상대방한테 매너 없는 행동을 하거나 그다음에 갑질을 하시거나 이러다 보면 아이들이 그거를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 갈 때 7살, 8살부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아이 자존감 꺾는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리에 관련된 거 이 계산에 관련된 것도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에 관련된 이 계산기 기능이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뇌형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고 좌뇌형 아이들은 그냥 쉽게 수학을 할 수 있고 연산을 할 수 있는 게 그 이유예요. 그래서 이 연산을 일찍 하다 보면 우뇌가 망가져요. 그래서 연산 일찍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 문자 학습이나 이 언어 이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하는 거는 책이에요. 책 보는 거. 그래서 좌뇌형 사람들은 책 보는 걸 좋아해요. 또 우뇌형 사람들은 미디어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미디어 학습 같은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책 보는 걸 싫어해요. 뭐 책하고 미디어랑 이렇게 동시에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거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에 이 탭으로 된 학습들, 패드 학습 이런 걸 많이 시키다 보면은 정작 학교에 가서 좌뇌가 성장할 때 책을 안 봐요. 그러니까 이 패드 학습 시킬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수리 영역에 관련된 것도 언제부터냐? 좌뇌가 성장하는 그 시점 약 10세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수리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작업 진행, 계획, 그다음에 정리정돈 이런 것들이 같이 활성화가 되게 돼 있어요. 언제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 이거를 강제로 시키면은 아이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7살 정도부터 어머님이 아이랑 같이 이걸 해주는 게 중요해요. 같이 동참해서. 그리고 정리정돈도 어머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랑 같이. 그래서 아이가 지저분하면 엄마가 몰래 방에 들어가서 싹 정리해놓고 나오시는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이랑 같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우뇌랑 좌뇌랑 이렇게 관련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강의가 요거를 가지고 사람들의 성격 파악을 하고 아이들의 성격 파악을 하고 또 아이들의 이런 학습 같은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전체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 세부 분석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니까 요거 하나만 알으셔도 전체적인 아이들 뇌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역행해서 요거 우뇌가 이렇게 크는 건 아는데 혹시 요거 하면 안 될까요? 혹시 6살 이전에 요거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만큼 아이는 우뇌가 성장을 안 해요.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걸 이용해서 학습, 그러니까 사교육 학습지에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남들 다 하고 있는데 어머님 아들, 어머님 딸만 안 하면 위험해요. 아이들 바보돼요.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실 필요 없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책 장사나 아이들 유아에 관련된 이런 것도 하는 사람들 말 하나도 믿지 마세요.
이게 요즘 아이들이 많이 안 나으니까 옛날 5살에 시켰던 거를 3살에 시키고 7살에 시켰던 거를 5살에 시킨단 말이에요. 빨라지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만큼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촉법소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들이 이 다 조기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촉법소년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교감 이런 것들이 적어지고, 또 어머니들 자체가 또는 아버지나 좀 제대로 된 사상을 가지고 안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셔도 뭐 30대 뭐 갑질, 뭐 40대 갑질, 괜히 서비스집 가서 갑질. 근데 사람들 보면은 거의 다 30, 40대란 말이에요. 50대 이상부터는 그냥 완전히 그냥 꼰대 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0대, 40대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촉소년이 되고, 또 아이를 하나씩 키우다 보니까는 아이들도 너무 애정을 쏟다 보면은 과잉보호가 돼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또 나중에 촉법소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건 또 나중에 얘기할 건데 권력층에 있는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대부분 보면은 촉법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촉법소년 나이를 줄일 수가 없는 게 이 권력층의 자제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층에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이에요. 자기네 자식들 깜빵에 안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촉법소년 나이를 줄이는 게 굉장히 법안 통과가 안 되는 이유가, 자기 자식이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있는 친척 자식이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안 되게 하려고, 무마시키려고, 그래서 이 나이를 못 줄이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촉법소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네랑 우네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좀 강의가 나으신가 모르겠네. 좀 지저분하긴 한데 여튼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좀 관련 답변을 주시면은 약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또 새로운 강의 있으면은 또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